그냥 밖에 나와 있는? 네, 바깥에 있습니다. 근데 왜 그냥 HCEM이라는 저기 안에 있다는 저게 프로젝트명 아닌가요? 네네네. 네. 프로젝트명이면 이제 보통 이제 앞으로는 그 프로젝트 그 안에 항상 원뎁스 폴더를 만들고 그 안에다가 JSP를 넣어주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성하는 JSP는 함수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함수 하나예요. 함수.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도 이 JSP가 나중에 클래스 파일로 변경이 되거든요. 변경이 되면 우리가 짠 소스는 특정 함수 안에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특정 함수 하나를 프로그램 짜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JSP 하나가 함수 하나예요. 폴더 하나가? JSP 하나가. 전체 하나가? JSP 파일 하나가. JSP 파일, 요 지금 쭉 짰잖아요. 1번부터 21번 라인까지 쭉 짰잖아요. 저게 함수 하나 안에 들어가는 코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함수 안에 들어가는 코드예요. 그러면은 저기 뭐 add, cut, 카테고리 이게 하나의 함수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add.jsp가 함수 하나, cut.jsp가 함수 하나. 저게 이제 JSP 하나하나가 그냥 함수 하나를 코딩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오케이. 그리고 그 함수의 그 입력 파라미터는 request response out이에요. 잘 이해를 못 하시겠죠. 저기 제가 얘기를 들으면 우리가 보통 JSP를 코딩을 하면 이 특정 JSP는 나중에 이 클래스로 바뀌어요. 얘가 이 JSP 하나가 클래스 하나로 바뀌어요. 내부적으로 바뀐다고요. 그러면 바뀌면서 이 JSP 안에 있는 소스들은 이 특정 클래스 파일에 이 서비스라고 하는 함수의 안에 이렇게 코드가 이 안에 이렇게 쏙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 JSP 소스가 여기에 쏙 들어가. 그러면 이 서비스라고 하는 이 함수의 메소드죠. 이 함수의 이 파라미터 기본 파라미터가 뭐냐? request 그 다음에 response 그래서 그리고 out인 거예요. 이해했어요? 서비스 명은 어디 있다? 서비스명? 그 서비스 자리에 뭐가 들어가요? 그냥 이 서비스 이 함수 이름이 서비스예요. JSP마다 클래스 명이 따로따로 있죠. 다 달라요. 뭐 어때? 근데 그 특정 JSP마다 특정 JSP가 클래스로 변하고 그 클래스 변환된 거에서 이 우리가 짰던 소스들은 이 서비스라고 하는 함수 안쪽으로 쏙 들어간다. 그러면은 사실 저 파일 하나가 함수 하나가 되는 거예요. 클래스 하나가 아니고 클래스 하나이기도 한데 우리가 짠 소스는 그 중에서의 그 메소드 하나. 그러니까 이 클래스는 이 서비스라고 하는 이 메소드 하나만 실행시키는 클래스예요. 하나만. 그러면 create나 add나 이런 건 어떻게 구분해요? 그러니까 그게 다 클래스, 개별 다 클래스. 개별로 클래스가 다 개별 클래스로 만들어진다. add가 하나의 클래스. 그러니까 JSP 하나는 클래스 하나로 다 바뀌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봐봐. JSP 하나가 클래스 하나로 바뀌는데 사실은 JSP 안에다가 내가 메소드들도 몇 개 추가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JSP라고 하는 우리가 사실은 배우는 건 JSP가 아니에요. 우리가 솔직히 배우는 건 JSP가 아니야. 왜냐하면 JSP 책을 한번 사서 보면 그 안에 보면 다양한 JSP 고유의 문법이라는 게 있어. 근데 우리는 그런 문법을 전혀 사용하지 않아요. JSP 고유 문법을. 우리는 그럼 뭘 쓰냐? 그냥 JSP 안에다가 그냥 자바 코딩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JSP 안에다가 그냥 여기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여기다 자바 코딩하고 이렇게 자바 코딩. 우리가 JSP 문법 쓰는 것은 여기 위에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요거 한 줄밖에 없어요. 딸랑 요거 한 줄이야. JSP 문법은. 실제적으로 이거 말고도 JS 문법이 꽤 많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전혀 배우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가는 코드는 순수하게 자바 코드예요. 그러면 우리가 짠 이 자바 코드가 어디에 들어가냐? 이 JSP가 클래스로 변경되면서 서비스라고 하는 메소드가 생성이 되는데 그 서비스 안에 이렇게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이해할 것은 우리가 짜는 JSP 코드는 다 특정 함수 안에서 실행되는 거다. 특정 함수 안에서 실행된다. 그래서 우리가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게 리턴이에요. 리턴. 왜 리턴을 하면 거기서 딱 끊겼는지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왜? 서비스 함수 안에서 리턴하니까 함수가 종료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현재도 그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종료를 해당 JSP 특정 코드를 쭉 진행하다가 종료를 하고 싶으면 리턴을 하라 그랬잖아요, 제가. 근데 왜 리턴하면 종료가 되는지 여러분들 잘 몰랐잖아요. 다른 데서는 리턴을 안 하고 엑시트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해요. 이게 기본적으로 종료시키는 명령어야. 그런데 우리가 짠 코드에서는 리턴이라든가, 리턴은 주로 어디서 써요? 함수에서 써, 함수에서. 그래서 나중에 왜 리턴을 썼냐? 우리가 사실은 함수 안에 들어가는 코드를 짜고 있었거든. 함수 안에 들어가는 코드를 우리가 짜고 있었다고요. JSP에서 여기 짜고 있는 코드가 함수 안에 들어가는 코드였어. 그래서 리턴을 하면 이 함수가 실행이 여기서 중단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코드도 거기서 딱 중단되도록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짜는 그러니까 개념적으로는 우리가 짜는 JSP 하나하나는 다 함수다. 특정 함수. 그러니까 add 함수. 예를 들면 뭐 카테고리 함수 뭐 이런 함수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그 함수를 내가 가져다 쓸 수는 없어. 다른 데서. 당연히 가져다 쓸 수는 없어요. 엄밀히 말하면 가져다 쓸 수 있는 방법은 또 따로 있긴 한데 근본적으로는 가져다 쓸 수 없어요. 그냥 걔는 개별적으로 그냥 실행되는 거야. 어쨌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앞에 폴더를 하나 만들으라는 거예요. 폴더를. 프로젝트 폴더, 도큐먼트 루트에 그냥 거기다가 JSP를 쭉 나열하지 말고 폴더를 하나를 만들으라는 거예요. 그 폴더라는 개념이 다시 말해서 모듈의 개념인 거예요. 우리가 CRUD, 다시 말해서 등록, 수정, 삭제, 조회 이런 프로그램을 짜는데 거기다가 폴더를 하나 만들어 놓고 그걸 집어넣으면 그 폴더가 약간의 모듈의 개념처럼 인식될 수 있다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네. 그래서 보통 맑은 프레임워크에서는 이 폴더를 하나씩 만들어서 그래서 폴더를 여러 뎁스로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폴더가 그냥 모듈 같은 느낌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막 폴더를 뭐 2뎁스, 3뎁스, 4뎁스까지 계속 집어넣지 않습니다. 그냥 1뎁스 정도만. 네. 그리고 그 밑에 동일하게 여기 HTML, 템플릿 쪽에서도 동일하게 만들어주는 거야. 모듈명도 동일하고 파일명도 .jsp를 .html로 바꾼 형태로만 바꾸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처리해 주시면 돼요. 이거는 JSP에서 해당되는 거예요? 맑은 프레임에서만? 맑은 프레임워크에서만 저렇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저기 그 서비스라든지 클래스로 변경되는 것은 당연히 모든 와스에서 당연히 저렇게 되는 거예요. 아, JSP 되는 거. 네, 네, 네. 그래서 실제로 보여줄게요, 제가. 왜 꺼버렸어요? 아니, 보시기 편하시도록. 아, 아니야, 이렇게. 괜찮아요. 이거 보면서. 네. 터미널? 네. 됐습니다. 여기 안 보이네? 네, 그래서 이걸로 바꾸려고. 지원자로 이럴까? 네. 아니면 그냥 뭐 하죠. 네, 이렇게라도 보시고. 네, 네. 톰캣 지금 레진이 어디 깔려 있어요? 레진이 어디에 있어요? 레진이? 빈 아까 넣어놓기로 했었거든요. 잠시만요. 그 레진 폴더가 어디냐고요? 저도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문서에 넣어놨습니다. 문서에 레진. 오케이. 그러면 CD 치고 당기면 돼요. 그러니까 띄고 네. 이제 이게 레진 폴더잖아요. 그렇죠? 레진 폴더에서 우리가 이제 웹 apps 그렇죠? 네. 여기에 보시면 지금 HCEM이라고 하는 지금 프로젝트를 하나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얘가 지금 실행이 되면 이 JSP하고 연결된 얘가 JSP를 실행시키는 게 아니에요. 항상 이 와스, 이 레진이라는 와스, 레진뿐만 아니라 모든 와스들은 클래스 파일을 실행시키는 거예요. 자바는 모든 게 다 클래스 파일이야. 그러면 아까 말했듯이 JSP는 특정 클래스 파일로 바뀐 다음에 컴파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워크라고 하는 폴더가 생겨요. 밑에 자동으로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밑에 보면 언더바 JSP라는 폴더가 생겨요. 그리고 그 언더바 JSP 밑에 보면 이렇게 점 자바 여기 보세요. 언더바 add 언더바 JSP 점 자바 요런 자바 파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 자바 파일이 이렇게 클래스로 변경이 되는 거예요. 이 클래스 파일을 실행시키는 거예요. 실제로는 이 와스는 그러니까 JSP는 그냥 소스인 거예요. 소스 실제 소스. 그리고 그러면 한번 열어볼게요. vi 해서 add 자바 자바 파일을 열어보면 보시면 이 자바 파일은 여기서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자바 책 다 샀나요? 안 샀어요? 그 혜원 씨가 가지고 있는 책이 좋더라고. 그래서 그 책 1권만 필요하더라고요. 다 필요하지 않고요. 그래서 한 권 사서 그냥 혹시 PDF로 다 뜨실 수 있으면 떠서 그냥 차라리 하시는 것도 괜찮고. 보시면
이걸 읽을 줄 알아야 돼요. 패키지라고 하는 게 있어요. 패키지. 항상 클래스 파일은 패키지라고 하는 걸 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폴더에 속해 있느냐 뭐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언더바 JSP라고 하는 폴더에 들어가 있다 이런 뜻이죠. 그렇죠? 내가 이 패키지를 이름을 다르게 구성하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이 클래스 파일이 만들어질 때 이 패키지라는 폴더 구성에 따라서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걸 그래서 내가 이 클래스 파일이 어떤 폴더 구조로 돼 있느냐 뭐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임포트라고 하는 것은 죄송한데 폰트 좀 키워도 돼요? 여기 안 찍힐 것 같아. 너무 작아가지고. 네. 여기 임포트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외부의 모듈을 내가 사용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용하겠다라는 거고, 이 서블릿이라고 하는 이 별표, 아스타리카는 거기 안에 있는 클래스 파일 모두 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여기 JSP, HTTP, 마이크로소프트의 util 별표, DB 별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에 넣어준 거네. 쭉. 우리가 그 임포트라고 하는 걸 해준 게 바로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랑 네네. 이랑. 그러면 클래스 파일 이름은 뭐냐? 언더바 add 언더바 JSP. 요건 레진에서만 이렇게 만든 거예요. 다른 애들은 또 다른 이름이 다르죠. 톰캣이나 이런 애들은. 근데 어쨌든 그리고 얘는 자바 페이지라고 하는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처리한다. 이런 개념일 거예요. 쭉 내려봅시다. 지금 여기 보면 중요한 게 어디냐면 JSP 서비스라고 하는 거예요. JSP 서비스. 그렇죠? 여기 JSP 서비스에 넘어가는 파라미터가 뭐냐면 두 개예요. 하나는 리퀘스트, 다른 하나는 리스폰스. 그 다음에 밑으로 좀 내려볼까요? 그러면 리퀘스트 통해서 세션을 끄집어내요. 리퀘스트 안에 세션이 있어. 세션을 끄집어냈고, 그 다음에 밑으로 쭉 내려가 보시면, 오케이. 이렇게 해서 JSP 걸 끝났나요? 그렇죠? 여기서 끝냈어요. 끝냈고, 그 다음에 밑으로 또 내려볼까요? 좀 내려볼까요? 전부 끝인 것 같은데요. 이게 끝이에요? 아예 내려갑니다. 당연히 들어갔죠. 여기. 그 다음에 여기 또 JSP 서비스. 네. 똑같은 이름의 메소드들을 우리가 사용해서 쓸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오버로딩이라고 해요. 오버로딩. 그러니까 똑같은 건데 뭐가 다르냐? 뭐가 달라요? 파라미터 개수가 다르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언더바 JSP 서비스인데 여기는 파라미터 뭐냐? 리퀘스트, 리스폰스, 페이지 컨텍스트, 어플리케이션, 세션 이런 거 이제 빠져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 페이지 컨텍스트에서 아웃이 객체 나오네요. 아웃 객체. 우리가 지금 많이 쓰는 아웃 객체. 그렇죠? 그 다음에 get subly config에서 config. 우리가 이제 거의 사용하진 않았지만 config라고 하는 그런 객체도 기본적으로 넘어오는 객체예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쭉 보면 우리가 짠 소스 코드가 여기 있잖아요. 여기. 그렇죠? 이 코드가 지금 어디가 들어가 있어요? 이 서비스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서비스 안에. 이해했죠? 그러니까 그렇게 쭉 내려보시면 또 내려보세요. 쭉 내려보시고 하면 여기서 끝났어요. 여기서 끝나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쭉 들어가는 건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JSP 안에다가 HTML 태그들을 막 잔뜩 쓸 수가 있잖아요. 제일 초기에는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가 템플릿 쓰기 전에는 JSP 태그 썼잖아요. 그럼 태그를 쓰잖아요. 그럼 여기서 그 모든 태그들을 스트링 배열로 가지고 있어요. 얘네들. 내부적으로는. 스트링 배열로 가지고 있다가 그 스트링 배열을 잘 조합해서 출력을 해줘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그러니까
JSP 파일을 얘네들이 내부적으로 분석을 한 다음에 그걸 다 알아서 잘 쪼개가지고 필요한 코드들은 적당히 넣고 쪼갠 다음에 HTML들은 배열로 갖고 있고 이렇게 해서 처리된다. 내부적으로. 그래서 이게 JSP가 중요한 것은 클래스 파일로 만들어지고 이 클래스 파일을 레진이라는 와스가 실행시키는 거다. 그리고 우리가 짠 코드는 어디에 들어가 있다? 서비스라고 하는 메소드 안에 다 통으로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리턴 해주면 어떻게 된다? 그 서비스라고 하는 메소드가 여기서 종료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네. 근데 왜 리턴 할 때 이 뭔가 던지면 안 되냐면 위로 조금 올려보세요. 더. 네, 됐어요. 이게 우리가 메소드를 읽을 줄 알아야 되는데 메소드 앞에 이 private이라고 써 있는 게 뭐죠? private, public, private 이렇게 있다고요. 그럼 public이라고 하는 것은 이 메소드는 외부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클래스를 우리가 객체화한다 그러잖아요. 인스탄시에이션 한다 그러잖아요. 그 객체화해서 메소드를 사용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사용하는 메소드들은 다 퍼블릭이야. 그럼 여기 프라이빗이라고 되어 있는 애들은 사실은 이 클래스 안에서만 쓰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객체화를 한 다음에 사용할 수 있는 메소드가 아니에요. 그냥 내부에서만 사용하는, 클래스 내부에서만. 프로그래머들이 그냥 적절하게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내부 함수라는 거죠. 보이드라는 게 뭐야? 보이드. 보이드라는 것은 리턴 값이 없다라는 거예요. 리턴 값이 없을 때 우리가 보이드라고 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메소드 명이 들어가고 뒤에 그다음에 파라미터가 들어가죠. 그렇죠? 중요한 것은 이거 보이드. 보이드이기 때문에 우리가 리턴하고 어떻게 했다? 그냥 바로 세미콜론 찍었다라는 거죠. 뭔가 리턴 값을 더 이상 주지 않았던 이유는 이게 보이드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오케이. 폴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됐는데 이제 한번 다시 처음으로 가봅시다. 그래서 네, 이걸 전체적으로 크게 한번 에디터를 크게 한번 해주세요. 네,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메인이라는 폴더를 만들었으면 이 메인 안에 잠깐만. 요 HTML이라는 것은 보세요. HTML은 템플릿 루트라는 거예요. 템플릿 루트. 그렇죠. 이 템플릿 루트는 뭐예요? 템플릿들이 들어가 있는 폴더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템플릿 루트는 기본적으로 요 CSS라든지 이미지, JS가 필요가 없어요. 원래는. 그렇죠. 당연히 필요가 없죠. 우리는 뭐만 필요해? 요 HTML들만 필요해요. 그리고 이 HTML들은 원래 외부에 노출되는 게 좋아요? 노출되지 않는 게 좋아요? 예빈 씨. 네. 노출되는 게 좋아? 노출되지 않는 게 좋아? HTML이 응? 노출되는 게 좋아? 노출되지 않는 게 좋아? 노출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출된다 그러면 다시 말해서 HTML /main /add.html 노출되나요? 안 되나요? 노출이 되죠. 이런 HTML들을 고객들이 이렇게 보는 게 좋아 안 좋아? 좋지 않습니다. 좋지 않죠. 우리는 숨기고 싶어요. 그렇죠. 굳이 고객들한테 이 주소를 알려주면서까지 보여주고 싶지 않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세요. 기본적으로 HCEM이라고 이 하는 폴더는 웹 어플리케이션의 도큐먼트 루트예요. 그렇죠. 루트 폴더야. 루트 폴더.
이 루트 폴더 안에 있는 모든 그 파일들은 다 웹에서 접근이 가능해요. 그렇죠? 여기서 다 접근이 가능하다고, 웹에서. 그렇죠? 유일하게 접근이 안 되는 폴더가 있어요. 그게 뭐죠? 유일하게 웹에서 접근이 안 되는 폴더가 있어요. 웹 INT. 그렇죠. 얘는 접근이 안 돼요. 해볼까요? 웹 INT 밑에 보세요. 여기 보면 기본적으로 resin-web.xml이라는 XML 파일이 있어요. 이 파일을 내가 접근할 수 있는지를 보자고요. 사공사나 파운드나. 다시 말해서 웹 INF라고 하는 폴더는 웹에서 접근이 불가능한 폴더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러한 템플릿들을 웹 INF 밑에 폴더를 만들어서 넣기도 해요. 어떻게 넣기도 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예를 들면 여기에다가 TPL 또는 뷰스, 해외에서는 뷰스, TPLS, JSP 다양한 이름으로 만들어요. 이름이 보세요. 그 MVC라고 하는 패턴이 있어요. 개발 패턴이 있어요. 개발 방식 같은 게 있는데 거기에서는 이 뷰라고 하는 용어를 굉장히 많이 써요. 뷰. 페이지라고 하는 용어보다도 뷰라고 하는 용어를 되게 많이 쓰는데 뷰와 관련된 게 우리가 말하는 템플릿이잖아요. 템플릿. 그래서 쟤네들은 뷰스 또는 뷰라는 용어를 써서 폴더를 만들기도 하고 그럼 그 밑에 우리가 이 HTML 밑에 만들었던 것들을 쑥 다 집어넣기도 한다고요. 그런데 CSS, 이미지, JS가 웹 INF 밑으로 들어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왜 안 될까요? 접근이 안 되니까 일치를. 그렇죠. 웹에서 접근이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왜 우리는 그러면 이렇게 여기에다가 하고 여기 이렇게 싹 다 여기다가 집어넣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폴더 구조를 보면 이 도큐먼트 루트를 기준으로 해서 보통 이제 그 일반적으로 한다는 얘기가 보통 우리가 이제 스프링 프레임워크 같은 것들이 있어요. 들어본 적 있어요? 네. 들어본 적이 없죠. 이게 스프링 프레임워크이 여러분들은 맑은 프레임워크만 들어보셨죠? 어디 가서 맑은 프레임워크는 아무도 몰라. 근데 스프링 프레임워크는 다 알아. 왜? 자바를 하는 사람들은 다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쓰니까. 지난주에 네. 고객한테 소스 하나 받았어. 99%. 스프링 네. 스프링 프레임워크. 스프링하고 뷰지. 네. 스프링 보긴 했다. 스프링 부트, 스프링 이런 거였습니다. 얘네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자바는 JSP를 실행시킨다고 했나요? 안 한다고 했나요? 자바는 JSP를 실행시킬 수 있다고 했나요? 못 한다고 했나요? 못한다. 못 한다고 했죠. 자바는 JSP를 실행시킬 수가 없어요. 문혁 씨, 그러면 자바는 뭘 실행시킬 수 있다고 그랬어요? 자바가 실행시킬 수 있는 것. 자바가 실행할 수 있는 것. 클래스. 땡땡땡.클래스.
라고 하는 파일만 실행을 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실행을 시킬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땡땡땡점 클래스라는 파일을 만들려면 기본적으로 또 무슨 파일이 있어야 되죠? 자바 소스 파일이 있어야 돼. 자바 소스 파일이. 그게 이름을 어떻게 했죠? 이렇게 땡땡땡점 클래스라고 한다면 이 땡땡땡점 클래스의 소스 파일 이름은 뭐가 될까요? 광서씨. 라이브러리. 아, 이거 바로 얘기할게. 그 땡땡땡점 자바야. 이름을 똑같이 해줘야 돼요. 땡땡땡점 자바를 우리가 뭐 한다 그러죠? 얘를 이렇게 자바 소스 파일을 클래스 파일로 만드는 요 과정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컴파일. 컴파일이라고 한다고요. 컴파일. 그럼 이 컴파일은 누가 해주죠? 스프링. 아니에요. 자바. 자바가 해줘요? 자바가? JSP. JSP가 해줘요? 아니에요. 자바 C가 해줘요. 자바 C. 이 자바 C가 뭐냐면 자바 컴파일러예요. 그러면 이제 다시 정리할게요. 자바 C는 무슨 역할을 해요? 자바를 클래스 파일로 만드는 역할을 해요. 그럼 자바는 무슨 역할을 해요? 그 만들어진 클래스 파일을 실행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드디어 JSP. JSP는 뭐죠? JSP는 뭐예요? JSP는 자바 파일인가요? 클래스 파일인가요? 뭔가요? JSP 파일. JSP는 JS 파일이죠. JSP는 자바로 만드는? 그러면 JSP 파일은 실제로 이제 소스 파일이거든요. 소스. 여기서 소스 얘는 소스 파일인가요? 얘가 소스 파일인가요? 얘가 소스 파일이죠. 그럼 얘는 무슨 파일이야? 얘는 실행 파일이지. 우리가 바이너리 파일이라고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exe 확장자가 exe 이걸 우리가 소스라고 얘기하진 않잖아요. 우리가 소스라고 하면 뭐 .txt 뭐 이런 걸 소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실행 파일인데 얘는 윈도우용 실행 파일인 거예요. 윈도우에서 돌아가는 실행 파일. 이거 리눅스 갖다가 돌려고 아무 안 돌아가. 실행 파일이잖아요. 실행 파일. 실행 파일은 열어보면 소스가 보일까 안 보일까요? 안 보이죠. 우리가 보통 바이너리 파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이너리 파일.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알 수 없는 기계어로 치환이 돼 있어요. 다 바뀌었다고요. 우리가 열어보면 무슨 말인지 알 수도 없어. 컴퓨터만이 알 수 있는 언어로 돼 있는 바이너리 파일인 거예요. 실행 파일이에요. 실행 파일. 이게 바로 자바의 실행 파일이에요. 그렇죠. .클래스라고 되어 있는 게. 얘가 소스 파일인 거죠. 그럼 JSP는 뭐예요? JSP는 그냥 JSP야. 그런데 자바는 얘만 실행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얘를 실행하려면 반드시 얘가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 얘는 얘로 먼저 바뀌어야 되고. 그러니까 땡땡땡 언더점 JSP가 있다고 하면 얘는 얘로 바뀌어야 되고 다시 얘가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고요. 순서가. 이해하셨죠? 네. 네. 그러면 얘로 바꿔주는 과정을 우리가 컴파일이라고 하고 이 컴파일을 해주는 애는 자바 C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해했죠? 네. 그러면 JSP를 자바로 바꿔주는 애는 누구냐? JSPC. 땡 프레임워크 땡 예빈씨 이걸 맞춰가지고 박수 한번 받아야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거야. XML. 땡 광서씨 잡아요. 이게 아니라고 몇 번 얘기했어. 이게 자바는 무슨 역할을 하냐면 얘를 실행시켜주는 역할을 한다니까요.
자바는 클래스 파일을 실행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 자바 C는 자바 파일을 클래스 파일로 컴파일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라고요. 그렇죠? JSP를 자바로 바꿔주는 역할을 해주는 애가 누구냐는 거야. JSP? 아니 무슨 JSP가 되는 우리가 알고 있어. 너무 잘 알고 있어.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말고 프레임워크 아니야. 아니야. 응? 말고 프레임워크 아니야. 제일 처음에 뭐 깔았잖아. 레진. 야, 박수. 야, 예비. 바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와스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라고 하는 그 와스, 레진 또는 톰캣이 이 JSP를 자바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충격적이다. 이해하셨죠? 네. 그러면 스프링도 JSP로 코딩을 해요? 스프링에서는 JSP 코딩을 안 해요. 여기 파일이 없어서. 네. 그러면 제가 스프링 프레임워크 하다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맑은 프레임워크에서는 JSP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죠. 그런데 기타 자바 프레임워크에서는 기본적으로 JSP를 사용하지를 않아요. 엄밀히 말하면 사용을 하는데 기본적인 어플리케이션 만들 때 사용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뭘 사용하겠어요? 자바. 당연히 자바를 사용하겠지. 자바는 자바니까. 그래서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이용하면 대부분 코딩을 JSP 코딩은 안 해요. 무슨 코딩만 해? 자바 코딩만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제 의문이 하나 여기서 의문이 생겨야 돼요. 어떤 특정 URL이라는 게 있어요. URL. 우리는 이 URL이 바로 직결돼요. 뭐하고 연결돼요? URL과 바로 연결되는 게 뭐가 있죠? 페이지. 소스. 우리 쪽에서 이 URL과 연결되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한다면 그게 뭐지? 브라우저. 그러니까 브라우저인데 그 브라우저에서 URL을 쳤을 때 그 URL하고 연결되는 프로그램. 그 URL과 URL별로 연결되는 프로그램이 우리 쪽에서는 이제 JSP잖아.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특정 URL을 만들고 싶어. 그러면 특정 JSP를 만들면 된다고요. 경로에 따라서. 폴더도 만들고, JSP 만들고, 파일 이름 만들고, 그냥 그거 호출하면 돼. 그런데, 스프링에서는 뭐가 없다 그랬죠? JSP가 없어요. 뭐만 있다 그랬죠? 자바만 있어요. 그러면 이 URL하고 이 자바랑 연결을 시켜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어떤 URL을 호출하면 어떤 자바를 실행시켜라. 어떤 자바의 컴파일된 클래스를 실행시켜라. 라고 하는 규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규칙. 그렇죠. 근데 그 규칙이 현재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걸 어떻게 지정하냐? 어떻게 지정하냐면 나중에 여러분 스프링 프레임워크도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공부를 해보면 리퀘스트 매핑이라고 하는 용어를 써요. 걔네들. 리퀘스트 매핑이라는 용어를 써서 특정 메소드를 하나 만들잖아. 그럼 그 위에다가 요런 URL은 요 메소드를 이용하세요라고 써놔요. 그래서 어떤 URL이 사용하는 메소드는 얘, 어떤 URL이 사용하는 메소드는 얘라고 써있죠. 그래서 우리는 확장자가 있는 URL이잖아요. 왜냐면 이 파일을 호출하는 거니까. 그렇죠. 파일을 호출하는. 근데 다른 자바로 짠 웹 어플리케이션들을 보시면 확장자가 없어요. 그냥 무슨 폴더 이름처럼 생긴 거 그냥 적고 나서 하면 지대로 막 호출이 돼. 그런데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그 URL하고 특정 클래스의 메소드들이 다 연결되는, 다시 말해서 그 매핑 룰이라고 하는 걸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리퀘스트 매핑 룰이라고 하는 것을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스프링에서는 자바만 쓴다. 그리고 그 URL에 따라서 어떤 특정 자바의 특정 메소드를 쓴다라는 걸 내부적으로 지정을 한다. 어딘가에서. 그렇죠? 보통 소스에서 지정을 많이 해요. 보통 XML 파일로 빼서도 지정하기도 하지만
그냥 일반적으로는 그냥 소스에서 지정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된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JSP를 안 쓴다고 했는데 또 쓴다고도 막 얘기하고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JSP를 언제 쓰냐? 스프링에서 씁니다. 요즘에는 잘 안 써요. 요즘에는 타임리프라고 하는 템플릿 엔진을 많이 쓰기 때문에 템플릿 엔진을 쓸 경우에는 JSP를 안 써요. 그런데 옛날 스프링은 템플릿 엔진을 별도로 사용하지 않고 JSP를 템플릿 엔진처럼 많이 사용했어요. 그러면 JSP를 실제로 쓰는데 어떤 용도로 쓰냐면 우리 HTML과 같은 역할을 써요. 우리가 템플릿 파일을 우리는 .html이라고 만들고 순수하게 HTML만 잔뜩 집어넣었잖아요. 실제 스프링에서는 잔뜩 있는 그 HTML들이 어디에 있냐? JSP라고 하는 확장자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JSP들을 어디다 집어넣냐? 바로 웹 INF 밑에 TPL 또는 View라고 하는 폴더를 만들고 그 안에다 잔뜩 집어넣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프링 프레임워크로 된 프로젝트를 딱 열어보면 이 도큐먼트 루트에는 JSP도 없고 프로그램과 관련된 부분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여기에는 뭐만 있어요? CSS, 이미지, 그 다음에 JS. 이런 애들밖에 없어요. 다시 말해서 스프링 프레임워크에서 이 도큐먼트 루트 안에 있는 애는 웹 리소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순수하게 여기는 웹 영역이야. 정적 웹 리소스 영역이야. 그러면 프로그램 영역은 어디죠? 다 웹 INF야. 다 웹 INF.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스프링으로 프로그램 짜다 보면 어려워요, 생각보다. 왜? 모든 프로그램을 다 자바로 짜야 되거든요. 그리고 자바가 한번 좀 바뀌잖아요. 그러면 was를 다시 내렸다 올려야 돼. 동적으로 자동으로 클래스 파일을 올려주지 않아요. 그리고 이런 자바 파일들은 다른 자바들과 연계성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가지고 독자적으로 움직이기가 쉽지 않아. 그래서 뭔가 하나 고치면 다른 거 다 같이 이렇게 막 연관이 되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 좀 쉽지 않아요. 그에 반해서 JSP는 사실 굉장히 쉬운 거예요. 그리고 JSP가 나온 이유가 이게 어려우니까 웹 개발을 쉽게 하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원래. 그리고 자바 안에다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자바 안에다가 HTML 태그를 쓸 수 있어, 없어요? 그렇죠. 쓰기가 되게 애매하잖아요. 여기는 프로그램 영역인데. 그래서 이런 HTML들을 굉장히 쉽고 편리하게 쓰면서 어떤 웹 개발을 하기 위해 만들어진 게 사실 JSP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개념을 가지고 여러분들 조금 이 전체적인 어플리케이션들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맑은 프레임워크에서는 JSP를 굉장히 열심히 활용한다고요. 근데 JSP 안에 HTML이 우리는 또 없어요. 그러면 JSP가 어떤 역할을 하냐? 요 자바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우리 쪽에서는. JSP가 자바 같은 역할을 해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자바를 쓰냐? 써요. 다오 만들 때 써요, 나중에. 다오 만들 때 조금 써요, 조금. 많이 쓰진 않고. JSP 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장점이 뭐냐? 얘네들은 요 자바를 한번 수정할 때마다 매번 컴파일을 다시 하고, 최종적인 만들어진 클래스들을 묶어서 디플로이먼트라고 해요. 우리가 배포랑 디플로이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was를 내렸다 올리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JSP를 주로 많이 사용하잖아요. 이 JSP는 한번 수정돼서 올리잖아요. 그러면 이 레진, 얘가 이제 was에서 한다 그랬죠. was. 우리가 사용하는 건 레진 또는 뭐 톰캣, 얘네들이 뭘 잘하도록 만들어졌냐면 기본적으로
자바나 클래스 파일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얘를 얘로 잘 만들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JSP가 수정됐어? 그러면 얼른 자바로 만들고 얼른 컴파일 스스로 컴파일을 하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레진이나 톰캣을 이용하면서 JSP를 수정을 하고 소스만 바로 서버에 업로드하면 지가 알아서 자바로 만들고 지가 알아서 컴파일까지 자동으로 하고 클래스 파일도 바꿔준단 말이에요.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프로그램 업데이트가 훨씬 쉽죠.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URL 매핑이라는 걸 따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냥 경로가 URL이니까. 경로가 URL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냥 우리는 특정 우리가 폴더 만들고 거기다 적당히 JSP 집어넣으면 그게 바로 URL이 되는 거예요. 그럼 훨씬 쉽죠. 그런데 스프링 같은 데서는 내가 자바를 다 만들고 나면 그거에 매칭되는 URL을 따로 별도로 또 만들어야 돼. 그게 또 충돌이 일어나면 안 돼. 우리는 충돌 일어날 것도 없죠. 충돌 일어난다는 얘기는 같은 파일이라는 얘기니까 충돌 일어나는 말 것도. 근데 자바 얘네들은 내가 패턴을 잘못 썼어. 리퀘스트 매핑 패턴을 잘못 쓰면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럼 얘가 얘를 불러야 될지 얘를 불러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거.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 그래서 지금 맑은 프레임워크는 사실 라이브러리예요. 그냥 라이브러리야. 여러분들이 웹 개발을 하는데 유용한 라이브러리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맑은 M, 그 다음에 폼 F, 페이지 P. 그럼 나는 P는 안 쓰고 싶어요. 뭐 안 써도 되지 뭐. 그럼 나는 그냥 스프링에서 데이터 오브젝트만 쓰고 싶어요. 쓸 수 있어요. 그냥 단순 유틸리티 같은 거라고. 나는 뭐 맑은 쪽에 보니까 맑은 M에 굉장히 좋은 유틸리티도 많으니까 나는 그것만 쓸래요. 쓸 수 있다고요. 그런데 맑은 프레임워크가 우리가 그냥 맑은 라이브러리, 맑은 소프트 라이브러리 얘기 아니고 프레임워크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이런 개념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용하는 방법들을 어느 정도 규정을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우리가 이제 웹 어플리케이션을 굉장히 좀 뭐랄까 직관적이고 쉽게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가 같이 제시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요게 이제 스프링 같은 데서는 요 JSP 안에 보면 프로그램 영역은 거의 없어요. 앞에 한 두세 줄? 몇 개 없고 나머지는 다 뭐냐? 다 HTML이에요. 그리고 그 HTML을 보면 폼은, if은, 변수 처리들이 다 JSP 코드로 들어가 있어요. 폼은 우리가 템플릿 사용하다 보면 폼문도 쓰고 루프죠, 루프 우리는. 그 다음에 if문도 쓰고 변수 처리도 쓰잖아요. 얘네들도 당연히 쓰겠죠. 게시판에 목록 돌리고. 그게 다 무슨 코드로 들어가 있어요? 그냥 JSP 코드로 들어가 있다고. JSP 코드로. 얘네들은. 그래서 열어보면 우리는 그 이 템플릿 변수들이 좀 심플하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그냥 주성문으로 처리되어 있다든지, 그 다음에 이 쌍중괄호 같은 걸로 이렇게 돼 있는 반면에 얘네들은 이렇게 좀 복잡한 JSP 코드가 좀 들어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다르다. 그리고 우리는 이 JSP를 프로그램 로직을 구현하는데 사용했기 때문에, 그럼 HTML들도 우리 당연히 있어야 돼요. 그것을 우리는 이제 템플릿 파일로 옮겨놓은 거죠. 그래서 원래 여러분들 HTML 밑에 있는 CSS, 이미지스, JS를 밖으로 끄집어내는 것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HTML이라는 폴더 자체를 저 웹 INF 밑으로 가져가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만 바꿔주면 되냐면, 바꿔주고 난 다음에 우리가 그 config.xml 있잖아요.
config.xml에서 우리가 템플릿 경로가 이쪽으로 바뀌었다라는 것만 얘기만 해주면 돼. 다시 말해서 우리는 템플릿 파일이 도큐먼트 루트 안에 없어도 돼요. 전혀 다른 폴더에 있어도 우리는 상관없어요. 왜냐면 경로만 잘 지정해주면 돼요. 템플릿 파일이 어디에 있는지만 얘기를 해주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그러면 왜 싹 다 싸그리 모아놨냐? 싸그리 모아놓은 이유는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 도큐먼트 루트 밑에다가 우리는 JSP가 우리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여기다 폴더들을 하나씩 다 만들 거라고 이렇게. 사용자 딴 그러니까 사용자 뭐 회원가입이라든지 이런 관련된 프로그램은 유저라든지 멤버라든지 하는 폴더를 만들 거고 상품과 관련된 건 프로덕트라는 폴더를 만들 거고 주문과 관련돼서는 오더라는 한 폴더를 만들 거고 이렇게 만들 거라고요. 그 다음에 과정과 관련돼서 코스를 만들고 이렇게 다 그렇게 만들다 보면 폴더들이 여기에 어떻게 돼? 쭉 많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도큐먼트 루트 밑에 폴더들이 많이 생긴다고요. 그러면 그 폴더들하고 이제 이 약간 이 웹 리소스와 관련된 폴더는 따로 구분을 하고 싶어서 사실 HTML을 만들고 그 안에다 싸그리 집어넣었다는 거죠. 그리고 웹 INF 밑에 HTML이 들어가 있으면 찾기가 좀 불편하더라고요. 매번 찾아 들어야 좀 불편해. 폴더를. 그래서 그냥 요 HTML 폴더 밑에다가 싹 다 집어넣는 거예요. 우리 템플릿 파일들도. 그런데 그럼 아까 그러면 보안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솔직히 고객들이 저 HTML들을 열어본다고 해서 문제가 될 건 없죠. 그렇잖아요. 그 템플릿 파일 열어본다고 해서 내가 그냥 소스 보기 하는 거나 저 열어보는 건 뭔 사이가 있어요. 큰 문제는 없다고. 그래서 우리는 그냥 그리고 보여주고 싶지 않으면 우리 이 서버 이 웹 서버 같은 데서 막아놓고 있어요. 저희가 그 파일은 못 열도록 일부러 아파치라든지 이런 데서 좀 문 열도록 현재 이렇게 막고 있고 실제로는 CSS 이미지 자바스크립트만 요 폴더 밑에 있는 것들을 이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고 있죠. 네. 그래서 폴더 구조가 그렇게 된다. 그래서 맑은 프레임워크를 우리가 프로그램을 짤 때는 이 폴더가 곧 모듈의 개념이다. 폴더가 모듈의 개념이다. 그리고 그 폴더 밑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CRUD를 짜 넣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가능한 한 우리는 2depth, 3depth로 잘 가지 않는다. 그냥 가능한 한 1depth 폴더로 구성을 많이 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HTML이라고 하는 게 템플릿 루트, 템플릿 폴더고 그 템플릿 폴더는 반드시 도큐먼트 루트에 있을 이유는 없다. 어디든 이동 가능한데 그냥 우리가 개발 편의성 때문에 여기다 놓는 거다. 그리고 CSS 이미지 JS는 원래 HTML 폴더 밑에 있을 이유도 사실 굳이 없다. 밖으로 빼내도 되는데 폴더들이 많이 있으니 그냥 그 웹 리소스 관련된 부분은 묶어서 HTML 폴더에다 갖다 놓은 거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다 됐나요? 네. 그래서 폴더 구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폴더 구조를.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런 것들은 보세요. add.jsp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특정 폴더 안에 있으면 그 폴더가 모듈이라고 했으니 그 모듈에 add구나 라고 이해를 하지만 그냥 이렇게 add.jsp라고 나와 있으면 이건 도대체 뭐 하는 JSP지?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이밍이 굉장히 중요해요. 네이밍이. 이름을 잘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폴더 이름, 그리고 우리는 폴더 이름을 주로 어떻게 짓느냐? 폴더 이름은 대부분 우리는 테이블명하고 또 유사하게 또 지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유저라고 하는 폴더를 하나 만들었다 볼게요. 여기다가 유저. 그러면
유저라고 하는 테이블은 딸랑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유저와 관련된 테이블이 여러 개 있을 수가 있어요.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테이블이 여러 개라고 해서 그 테이블마다 다 폴더를 만들 수는 없거든요. 우리가 이제 모듈 개념 할 때는 그 모듈, 하나의 모듈 안에 테이블이 여러 개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모듈명을 먼저 잘 짓고, 모듈명은 정해진 건 없으니까 적절하게 그냥 자기가 지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맑은 소프트에서 그 만든 소스에 보면 여기에가 혹시 그 쇼핑몰 솔루션을 소스를 한번 준 적 있잖아요. 제가 본 적 없나요? 쇼핑몰 소스. 쇼핑몰 있어요? 소스가? 네, 네. 그걸 제가 그러면 네, 쇼핑몰 소스를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제가 쇼핑몰 소스를 드리고 같이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와우 3D라고 하는 저희가 쇼핑몰을 만들었던 소스예요. 네네, 들어봅니다. 네. 여기 보시면 폴더가 보드라고 하는 게 게시판과 관련된 거겠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폴더마다 init라고 하는 파일들을 기본적으로 만들어요. 그럼 init는 뭐냐? 공통 JSP 파일이죠. 이 보드 폴더 안에 있는 프로그램들이 다 공통으로 사용하는 소스를 여기다 모아놓은 거예요. 굳이 공통이 없다, 필요 없다, 그러면 안 만들어도 상관없어요. 반드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read, write, modify 다 게시판 글과 관련된 거겠죠. 근데 파일을 업로드할 때는 파일 언더바 뭐 업로드, 뭐 무비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뭐 딜리트, 코멘트 관련된 것들, 뭐 어태치, 그다음에 답변, Q&A 같은 경우 답변 글을 써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제 answer라고 하는 걸 이제 만들어 놓을 수 있어요. 근데 common 볼까요? common은 말 그대로 공통이겠죠. 우리가 공통적으로 쓸 뭐 에디터라든지 공통적으로 쓸 CSS, 폰트, 이미지 이런 것들을 이쪽에서 다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HTML 밑에다가 이걸 싹 모아놨는데, 근데 이제 나중에는 이제 프로젝트 커지다 보니까 HTML, CSS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에디터라든지 폰트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다 보니까 이것을 다 커먼으로 모아놨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데이터라는 폴더. 얘는 업로드되는 파일이 올라가는 경로죠. 이건 알고 있죠. 잘 모를 수도 있겠다. 그래서 데이터 밑에 파일이라고 하는 폴더 밑에 업로드 파일이 올라가요. 그런데 업로드 되는 파일의 이름을 저렇게 이상하게 돼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 맑은 프레임워크에서 파일이 올라가면 파일명을 저렇게 바꿔버려요. 왜? 보안 때문에. 심지어는 개발자도 어떻게 바뀌었는지 몰라. 그러면 우리는 뭘 알 수 있어요? 뭘로? 맑은 프레임워크에 제공하는 함수를 가지고 역으로 돌리면 다시 파일명이 나와요. 그래서 저걸 저렇게 파일명이 들어가 있고, 왜 또 저렇게 바꿨냐면 한글 파일명이 그대로 업로드가 될 경우에 웹에서 접근이 안 되는 경우들이 간혹 있어요. 그래서 아예 저렇게 파일명을 바꿨다. 그 다음에 다시 접어보시면 얘는 좀 파일이 많기 때문에 템프라고 하는 폴더는 기본적으로 파일을 업로드하면 곧바로 파일이라는 폴더에 들어가지 않고 우선은 템프에 올라가요. 템프에 올라간 다음에 그 다음에 파일로 올라가죠. 그렇게 돼 있어, 구조 자체가. 맑은 프레임워크에서 먼저 템프에 올라가. 왜냐하면 사람들이 파일을 업로드 하다가 중간에 끊는 경우도 있어요. 속도가 너무 느리다든지 아니면 순간적으로 잘못 올렸네 끊는다든지 아니면 시스템 오류로 그런 것들이 파일에 올라가 있으면 안 돼서 우리가 템프로 올라간 다음에 정상적인 경우에 파일로 올리도록 바뀌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디자인은 중요하지 않고 HTML은 템플릿 루트죠. 템플릿 루트 밑에 보면 이렇게 쭉 이렇게 같이 들어가 있어요. CSS 이미지는 왜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커먼에 그러니까 커먼에 있는 거하고 얘기하고 조금 다른 것들이라서 이제 넣는 것 같아요. 오케이. 그래 다시 닫아볼게요. 인포라고 하는 것은 뭐 인트로나 인포나 무슨 그 어떤 정보성 페이지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뭐 로케이션, 뭐 프라이버시, 뭐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봐서는 그 회사의 소개 페이지 같은 것들, 몇몇 소개 페이지들을 여기다 놓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찾아오기 페이지라든지 정보 정책이라든지 뭐 어떤 식으로 그런 것들 있죠. 그 다음에 by close라고 되어 있는 것은 저게 이제 뭐 그게 뭐죠? 약관 같은 거예요. 약관을 영어로 이제 텀스, 해외에서는 텀스를 많이 쓰는데 저 이제 close라고 하는 저게 이제 약관이라는 뜻인가 봐요. 그래서 이렇게 그렇게 써져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런 것들, 인포는 다시 잡으시고, 메인은 도대체 어떤 것들이 들어가 있냐? 메인은 메인 페이지라든지 아니면 공통으로 사용되는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뭐 GMB 같은 것들도 들어가 있고, 팝업 같은 것도 들어가 있고, 서치, 뭐 다운로드,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카스 노트 URL 같은 경우는 저건 뭐냐면 저게 이제 우리가 이제 가상계좌 같은 걸 체벌하면 가상계좌가 입금이 들어오면 이쪽으로 이제 호출되도록 하는 건데 지금은 잘 안 쓰는 거죠. 옛날에 LG U 플러스 시절에 썼던 거예요. 네, 닫아봅시다. 그 다음에 메이크는 뭔지 모르겠네. 잘 모르겠고. 그다음에 멤버는 당연히 뭐 회원 관련된 거겠죠. 그래서 회원 관련된 게 꽤 많아요. 조인이 가장 일반적이겠죠. 그다음에 로그인, 로그아웃도 여기 있고, 그다음에 체크라고 해서 회원 가입할 때 아이디 체크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프로그램이 좀 나눠져 있고, 오스라고 해서 우리가 개인 그 신용 인증하는 거 체크하는 것들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도 들어가 있어요. PW find라는 게 뭘까요? 패스워드를 찾기. 뭐 이런 것들도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저 또는 멤버 이렇게 해서 폴더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다시 밑에 보면 마이페이지. 그렇죠. 마이페이지와 관련된 쇼핑몰 페이지 프로그램이 많이 있잖아요. 주문 이력이라든지 내 결제 이력이라든지 뭐 쿠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페이버릿이라든지 뭐 위시리스트라든지 뭐 주문 정보를 다시 한번 조회하는 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꽤 많이 들어가 있어요. 마이페이지가. 그렇죠? 이런 마이페이지의 iNIT를 열어볼까요? iNIT 한번 눌러보세요. iNIT. 예를 보면 저 상단에 저런 게 있어요. 유저 아이디가 제로면 저렇게 해라 라고 돼 있단 말이죠. 저것도 틀렸어. 그 리턴을 써줘야 되는데 안 썼어. 왜냐면 리턴을 안 해주면 밑에가 실행이 되니까. 저게 뭐냐면 로그인 폼으로 옮겨가라 이런 뜻이에요. 가라는 거거든요. 가고 났으면 리턴을 반드시 해줬어야죠. 이게 뭐냐면 유저 아이디가 제로. 유저 아이디를 우리는 대형 프로젝트일 경우에는 문자로 지정하지 않고 보통 내부의 숫자로 지정해요. 그렇죠. 유저 아이디니까. 그렇죠. 근데 숫자가 0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로그인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로그인하지 않았는데 마이 페이지로 이동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로그인 페이지로 바로 이동을 시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저기서 오스 로그인 폼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거기에서 리다이렉트를 걸고 리턴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그러면 저게 왜 들어갔냐? 모든 마이 페이지에서는 저게 다 필요하니까 매번 저 코드를 넣기는 게 귀찮잖아요. 그래서 저런 정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마이 페이지도 닫아보시고, 네. 그 다음에 프로모트, 이거 프로모션 관련된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셀러는 보세요. 셀러는 폴더가 이중으로 돼 있어요. 이게 왜 이중으로 돼 있냐면 이게 셀러의 관리자 페이지예요. 셀러 관리자 페이지. 지금 현재 이 쇼핑몰은 몰인몰이에요. 몰인몰이라서 이 약간 오픈마켓하고 조금 비슷해요. 그래서 셀러 관리자 페이지가 따로 있어요. 네. 그런데 요즘에는 저렇게 셀러라고 해서 폴더 안에다가 저렇게 잔뜩 집어넣지를 않아요. 요즘에는 프로젝트를 분리해요.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을 분리한다고요. 어떻게 분리해요?
셀러라고 하는 폴더체로 그대로 분리해요. 그래서 사실 쟤도 이게 동일하게 이렇게 분리해서, 왜냐면 구조 자체가 비슷하잖아. 그렇죠? 구조 자체가 비슷하니까 얘를 그대로 프로젝트로 분리한다고요. 그렇죠? 다시 닫고, 그 다음에 샵은 우리가 그 쇼핑몰 전용 샵 전용 페이지가 있잖아요, 요즘에. 그렇죠? 그 쿠팡이든지 지마켓 보면 전용 페이지가 따로 있다고요. 그 전용 페이지에 관련된 프로그램들이에요. 그렇죠? 닫으시고, 그 다음에 밑에 C샵. C샵도 폴더가 또 있어요. 그렇죠? 얘도 어플리케이션 내에 또 다른 어플리케이션이라는. 얘도 요즘에는 분리를 해요, 프로젝트로. 그렇게 해서 아예 지금 여기 우리가 예전에는 이렇게 막 어플리케이션을 막 분리할 만한 상황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냥 싹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보세요. C4 밑에 보면 INIT가 따로 있어. 그렇죠. 근데 열어볼까요? 이 INIT 열어보면 좀 위에 보여요. INIT 열어보면 얘는 얘 전용 IT인가요? INIT인가요? 제일 위에 보시면 맨 상위에 있는 INIT를 전혀 참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독립된, 보세요. 유저 밑에 있는 INIT 열어볼까요? 아니, 이거 아니구나. 아니. 여기에 있는 INIT 열어볼까요? 봐봐. 똑같잖아요. 여기에 있는 IT 열어볼까요?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INIT가 이 정도로 구성되어 있다는 얘기는 사실은 요 C사업이라는 폴더 자체를 이 상위에 있는 INIT하고 전혀 상관없이 얘는 별도의 어플리케이션으로 사실은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구성을 따로 했다는 뜻이에요. 이해를 했나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보시면 다른 폴더들, 여기 오더라는 폴더 들어가서 여기 밑에 INIT 열어보면 이렇게 상위의 INIT를 참조하도록 되어 있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상위의 INIT를 참조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얘는 상위 걸 전혀 사용하지 않고 얘 독립적으로 INIT를 구성했다는 얘기는 거의 이 C삽이 거의 어플리케이션이 독립적으로, 소스는 다 같이 안에 폴더 구조로 되어 있지만 거의 독립적으로 운영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경우에 요즘에는 다 프로젝트 단위로 다 따로 뺀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이 셀러와 C삽이 이제 약간의 어플리케이션들이 좀 따로따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사용자 단은 디자인이 좀 복잡하다 보니까 좀 복잡하지 않겠다. 일단 샵을 한번 열어볼까요? 샵을 열어서 리스트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여기에는 리스트, 여기는 뭐가 들어가 있을 것 같아요? 상품 목록이겠죠. 상품 목록. 여기 보시면 이 우리가 JSP 코딩 일반적인 JSP 코딩처럼 이 앞단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get 파라미터를 받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get 파라미터에 대해서 검증을 하고 있어요. 얘가 0이란 얘기는 뭐야? 값이 아예 안 들어왔거나 엉뚱한 값이 들어왔을 경우에 0이 떨어지겠죠. 얘는 RI니까 문자가 들어오면 0으로 떨어져요. 또는 마이너스 들어오면 마이너스 떨어지겠죠. 어쨌든 값이 안 들어오면 그것도 0으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간단한 검증을 하고, 그 다음에 이 JSP 안에서 사용할 객체들을 쭉 먼저 표시를 하고 있어요. 그 다오들. 이게 사실은 다 테이블이라고 보시면 돼요. 카테고리 테이블, 카테고리 베스트 테이블, 프로덕트 테이블, 오더 아이템 테이블, 이렇게 다 이런 테이블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실제로 요 많은 다오들이 내부적으로 다 쓰이니까 여기 위에다가 다 몰아놓은 거예요. 얘를 중간에 쓸 수도 있는데 그러면 조금 보기 좀 불편한 부분들이 있어서 내려볼까요? 그럼 맨 처음에 저 위에 다시 쭉 올려볼까요? 예. 여기 기본적으로 CID를 받았잖아요.
CID를 받았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특정 카테고리라는 뜻이죠. 특정 카테고리 안에 있는 상품들을 보여달라라고 하는 건 특정 카테고리에 대한 정보를 먼저 조회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카테고리 인포 해서 C인포라고 약자로 한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 보세요. 이 네이밍도 우리는 이제 이렇게 안 하고 항상 여기다 다오를 붙이기로 했어요. 그렇죠? 그것도 얘기를 안 했구나. 네. 어쨌든 우리가 이건 설명을 해야 되겠고요. 기본적으로 앞으로 우리가 이제 이 다오를 많이 사용을 할 텐데 다오에 대한 이름도 좀 잘 정의를 하고 있어야 돼. 우리가 이제 그 회원 가입하는 프로그램을 짠다로 볼게요. 테이블명은 tb 언더바 유저라고 할게요. 소문자로 tb 유저라고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이 테이블에 따른 우리가 간단하게 CRUD, 등록어 수정을 삭제하고 조회하는 데이터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어야 되잖아요. 지금 현재 쉽게 만드는 방법은 어떻게 하죠? 데이터 오브젝트 다오는 new 그 다음에 데이터 오브젝트 하고 테이블명 tb 유저 이렇게 만든다고 그랬다. 그렇죠? 이렇게 만드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안 만들고 이렇게 만들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유저 다오 유저 다오는 new 유저 다오 이렇게 만들 거라는 거죠. 왜 이렇게 만드냐? 테이블마다 우리가 다오를 하나씩 만들 거예요. 그럼 다오라는 게 뭐냐? 다오는 데이터 액세스 오브젝트의 약자예요. 데이터 액세스 오브젝트. 그러니까 데이터 액세스라는 게 뭐예요?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해서 어떤 작업을 하는 오브젝트라는 거예요. 어떤 작업을 하죠? 등록, 수정, 삭제, 조회를 하는 작업을 하는 오브젝트를 다오라고 해요. DTO라고 하는 용어가 있어요. DAO, DTO. DTO는 데이터 트랜스포 오브젝트예요. 얘는 뭐냐면 순수하게 TB 유저라고 하는 테이블을 객체화한 것을 DTO라고 해요. 또는 VO라고 하기도 합니다. 우리 쪽에서는 안 쓰는 용어들이에요. 안 써요. 근데 알아두세요. 데이터 DTO 또는 VO라고 하는 용어는 순수하게 테이블을 객체화한 용어예요. 테이블을 객체화한 객체죠. 그렇죠? DAO는 그래서 예를 들면 만약에 지금 이런 애들이 있다.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유저 보통 이렇게 씁니다. 소문자로 쓰기도 하고 이렇게 스프링에서는 유저 다오가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유저 다오 이렇게 할게요. 그 다음에 유저 이렇게 한다고 할게요. 그러면 VO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VO. VO라는 게 뭐냐면 유저 테이블을 객체화한 거라고 그랬죠. 그러면 얘는 항상 유저 다오 insert 인서트가 뭐예요? 그냥 데이터 집어넣는 거겠지. 그럼 우리는 여기다가 이렇게 칼럼명 막 집어넣는데 스프링 같은 데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 VO라는 것을 만들어요. 따로. 유저 VO. 유저 VO는 유저 VO 이름을 그냥 유저라고 짓기도 해요. 얘네들은 스프링 같은 데서는
이 개념을 잘 따라야 돼요. 이게 뭐냐면 이 유저라고 하는 애들은 그러니까 요 테이블의 레코드 하나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어떻게 하냐면 유저 한 다음에 여기 점 해서 set name 그 다음에 점 set age 점 set 뭐 이메일 이렇게 해가지고 메소드를 하나씩 다 만들어요. 다 만들어. 그래서 다 만들어서 데이터를 다 지정을 해. 그러면 어떻게 해? 이 유저 VO 객체 안에 한 사람의 레코드 하나에 데이터가 다 들어갈 거 아니에요. 들어가 있을 거잖아. 셋 해줬으니까. 이것을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어요. 유저 다우에다가 이렇게. 다시 말해서 자바에서 우리가 객체 지향이라고 할 때 그 객체는 주로 테이블과 관련된 테이블 객체예요. 그래서 테이블 객체를 VO, 버추얼 오브젝트라고 해요. 버추얼 오브젝트. 데이터 트랜스퍼 오브젝트라고 하기도 하고 버추얼 오브젝트로 해서 테이블을 형상화한 객체를 하나 만들고 그 객체에다가 데이터를 다 집어넣은 다음에 그 걔를 DAO의 메소드를 이용해서 던지면 지네들이 알아서 처리를 해주는. 그러면 거꾸로 유저 다오에서 get users 이렇게 했다고 봐보세요. 어떤 조건을 가지고. 그럼 얘기는 여기서 던져 나오는 건 뭐냐면 바로 유저 VO 배열 같은 게 나와요. 유저 배열이냐 유저 VO 리스트 목록이 보통 이런 식으로 던져 나오면 얘를 갖다가 또 셋 했잖아요. 거꾸로 얘는 get 하면 데이터를 축축축 뽑아오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왜 이런 걸 안 쓰냐? 여러분들 그러면 테이블 하나마다 DAO 만들고 VO 만들고 메소드 만들고 다 만들어줘야 돼요. 여러분들. 진짜 복잡하고 어려워요. 물론 이게 루틴이 생기면 그냥 뭐 생각 안 하고 쭉 만들겠지만 다 일일이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클래스 파일이 엄청 많아요. 스프링 쪽에 가면 VO도 엄청 많고 네, 굉장히 복잡합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그럼 내가 칼럼 하나 추가했잖아. 그럼 셋겟을 다 일일이 또 만들어야 돼. 그리고 그 프로그램 쫓아다니면서 다 그거 관련된 프로그램 다시 다 수정해줘야 돼. 클래스 파일 다 수정하면 다시 컴파일 한 다음에 다시 디플로이먼트 해야 돼요. 네, 이런 작업들이 굉장히 반복적이고 굉장히 비생산적으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맑은 프레임워크에서 이런 것들을 다 없애긴 했지만 개념은 여전히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념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을 우리가 잠깐 이제 이런 개념만 가지고 다시 얘를 맑은 프레임워크를 보면 어쨌든 우리가 데이터 오브젝트라고 하는 걸 통해서 테이블을 객체화해서 이 테이블의 등록, 수정, 삭제를 우리도 쉽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잖아요. 만들어 놨는데 이게 데이터 오브젝트를 사용할 때 단점은 데이터 오브젝트 안에 정해진 메소드밖에 못 쓴다는 거예요. 정해진 메소드밖에 못 써요. 데이터 오브젝트 안에. 그런데 우리가 유저 DAO를 별도로 만들면 여기에서 정해준 데이터베이스 메소드들도 그대로 쓰고 내가 추가로 만든 메소드들도 여기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항상 테이블이 만들어지면 이 테이블과 연관되어 있는 DAO를 반드시 만들고 이 DAO를 만들 때 반드시 데이터 오브젝트를 상속해서 만드는 거예요. 상속해서. 그래서 소스를 보면 소스 한번 다시 열어봐. 여기 보시면 맨 위로 올라가서 여기 이제 src라고 하는 폴더가 있어요. 여기 폴더 맨 위로 올라가면 그 웹 app를 접고 거기 보면 배너. 이게 이제 배너 다운 거예요. 배너 다운에 보면 얘는 TV 배너라고 하는 테이블에 연관된 다운 거예요. 테이블명을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할 때 데이터 오브젝트를 반드시 상속받아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내가 추가적으로 이런 메소드를 추가적으로 만든 거야. 소트 배너 뭐 이런 식으로 밑으로 좀 내려볼까요? 소스를. 네. 그 다음에 뭐 오토 소트 뭐 이런 메소드를 만든 거야. 그러면 얘가 데이터 오브젝트를 상속받았기 때문에 인서트, 업데이트, 딜리트라고 하는 메소드는 그대로 사용하고 파인드 메소드 그대로 사용하면서 추가적으로 이런 메소드를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했죠? 마찬가지로 카테고리 한번 열어볼까요? 그리고 카테고리 열어보면 카테고리 베스트 그러면 여기서 테이블명은 이렇게 테이블에 따라서 지정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런 식으로 몇 개 메소드들 내가 추가적으로 만들어서 쓸 수 있는 거죠. 파일 같은 거 해볼까요? 파일. 그러면 파일 목록 같은 것들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쿼리를 이쪽에 만들어 놓고 이쪽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내가 JSP에서는 그냥 이런 것들을 그냥 가져다 쓰면 되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 놓은 메소드들을 그냥 가져다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JSP에 가능한 한 쿼리를 많이 쓰지 않고 대부분 쿼리들은 다 DAO 쪽으로 가져가라 라고 하는 게 원칙이었어요. 원칙이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좀 불편하더라고. DAO를 매번 작업하는 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바 파일을 만들면 항상 컴파일이라는 걸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컴파일된 것을 다시 이 실제 서버에 적용하게 되면 서버를 내렸다 올려야 되는 그런 불편함도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DAO를 잘 수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 개발자들도. 뭐만 수정하려고 그래? JSP만 수정하려고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통적으로 쓸 메소드들은 많이 만들어요. 공통적으로 쓸 거. 그러니까 이쪽 JSP, 저쪽 JSP 여기 다 쓸 거면 매번 이런 쿼리를 쓰는 게 불편하잖아. 그러니까 하나로 만들어 놓고 쓰는 거예요. 그런데 딱 거기밖에 안 써. 특정 JSP에서만 써. 그런 경우에는 잘 안 만든다고요. 그냥 거기다 그냥 써버리고 말이지. 그래서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이미지 한번 클릭해 보시면 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추가적으로 메소드들이 없으면 그냥 안 만드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요 하나만 있으면 돼요. 요거. 이거 필요 없고 얘도 필요 없어요. 얘 하나만 있으면 돼요. DAO는. 다시 말해서 뭐만 지정한다? 테이블만 지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DAO는 뭐하고 연결되어 있다? 특정 테이블하고 연결되어 있다. 왜 그러냐면 보세요. 여기에서는 우리가 뭘 지정했어요? 이렇게 테이블을 지정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뭐가 없어? 테이블을 지정하는 게 없잖아. 그러니까 저 소스 안에다가 테이블을 지정하는 거야. 이해했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또 뭐가 좋냐면 다시 말해서 테이블을 숨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테이블을 숨길 수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혹시라도 테이블명을 바꾸더라도 얘만 바꾸면 된다고. 얘만. 다른 애 다 바꿀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캡슐화 한다고 그러죠. 뭔가 이렇게 한번 감싸는 거죠. 네. 뭐 그 캡슐화는 조금 다르기도 하지만 자바에서 캡슐은 다른.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추상화해서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제 요걸 이제는 안 쓰고 요걸 쓸 거다. 테이블마다 다 DAO를 만들 거다. 다 DAO를 만들고 이 DAO를 이용해서 쓸 거다. 그러면 이제 네이밍이 아까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보세요. 내가 어떤 유저 DAO에서 특정 유저 한 명의 정보를 끄집어 왔어요. 그러면 지금 기존에는 데이터 셋 인포라고 했다고요. 그래서 new 여기 유저 DAO에서 find를 했겠지. 그렇죠? 이렇게 썼을 거야. 그러면 하나를 끄집어내야 돼. 그런데 여기 이 이름을 info라고 하면 이게 이제 우리가 DAO를 하나만 쓰면 상관없는데 아까 보면 DAO가 엄청 많았잖아요. 그럼 info라고 하는 게 좀 그렇잖아. 그럼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유저라고 하면 좋겠지. 그렇죠? 그래서 유저에 대한 데이터를 꺼내올 때도 유저
점 s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뭐 name 이렇게 하면 되잖아. 괜찮잖아요. 그렇죠? 그냥 유저 점 name 하면 더 좋겠지만 이게 쉽지가 않아요. 어? 왜냐하면 이 데이터셋은 우리가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거잖아.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애인데 여기 얘가 프로퍼티를 막 바꿀 수는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이런 식으로 쓴다고요. 오케이. 그러면 얘가 유저라고 하면 좋아서 그럼 얘를 인포를 지우고 얘를 유저라고 하자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얘를 유저라고 했거든요. 이렇게. 그럼 겹치잖아. 그럼 옛날에 이걸 얘를 유저라고 했을 경우에는 얘를 뭐라고 했냐면 유저를 못 쓰니까 그냥 uinfo라고 했다고요. uinfo. 실제적으로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얘는 하나만 가져오니까 uinfo야. 여러 개 가져오면 어떻게 될까? uList 이렇게 썼다고요. userList 또는 uList. 여기도 userInfo 이렇게 썼다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네이밍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뭐 언더바 리스트라고 돼 있으면 복수형으로 가져온 거구나. 뭐뭐 언더바 인포라고 하면 하나만 가져온 거구나. 이렇게 네이밍을 했다고요. 근데 썩 이름이 좋지 않죠. 여기를 만약에 이제 외국 개발자들 막 같이 참여하는데 이거 네이밍이 별로 이쁘지 않잖아. 이 콩글리시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유저라고 하는 게 좋겠죠. 그렇죠? 하나 가져오면 유저야. 그럼 여러 개 가져오면 뭐라고 하면 좋겠어? 유저스라고 하면 됐겠죠. 이렇게. 데이터셋 유저스 이렇게 하면 된다고요. 그러면 얘를 뭘로 해야 돼? 유저 다오라고 해야지. 유저 다오라고. 그래서 이 네이밍을 짓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일관성을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수냐, 복수냐, 그리고 그게 실제로 어떤 의미를 갖느냐, 그리고 이 앞에 유저와 유저 다오는 어떤 관계를 갖느냐. 여기서 유저는 유저 데이터를 의미하는 거고, 그렇죠? 유저 데이터를 의미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유저 다오는 유저 데이터를 가져오거나, 그러니까 데이터 액세스하는 오브젝트인 거죠. 얘는 데이터를 액세스하는 오브젝트. 얘는 데이터 그 자체라는 거.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있는데, 맑은 프레임워크에서는 왜 VO를 안 쓰고 유저를 씁니까? 데이터셋을 씁니까? 맑은 프레임워크에서는 VO라는 개념이 아예 없어요. 데이터 액세스 오브젝트라는 개념은 동일하게 비슷하게 있어요. 근데 VO는 없어. 왜 그러냐면 제가 맑은 프레임워크를 만들면서 이 VO를 만드는 게 되게 싫었어요. 왜 싫었냐? 셋겟을 하기 싫어가지고 싫었어요. 그러니까 VO를 만들면 칼럼이 있잖아요. 프로퍼티 칼럼이 있다. 그 칼럼들에 다 셋겟을 만들어줘야 돼요. 요즘에는 그냥 칼럼만 지정하면 지가 알아서 셋겟을 만들어주는 툴들도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쉽게 만들지만 옛날에는 매번 만들어야 돼. 귀찮아. 너무 불편해. 그러다 내가 칼럼명 바꾸자 그러면 또 다 바꿔줘야 돼. 막 쫓아다니면 다 바꿔야 돼. 그리고 심지어는 내 칼럼명에 대해서 약간 이름이 바뀐 경우 있어. 칼럼명하고 이 셋겟 이름이 약간 다른 경우도 있어. 그럼 막 엄청 혼란스럽고 막 이런 거예요. 그리고 다시 말해서 그 또 이 셋겟 이름을 매번 이 매뉴얼 보고 찾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유저 VO를 딱 했는데 이 VO에 어떤 셋겟이 있는지를 모르잖아. 그럼 소스를 열어보든지 아니면 자바독이라고 하는 문서를 보든지 둘 중에 하나에 한다고. 그냥 내가 데이터베이스를 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약간 하면서, 근데 생각해보세요. 모든 VO는 기본적으로 다 뭐예요? 맵이에요. 데이터 구조상. 맵 계열이야. 사실은 맵은 아니죠. 그냥 프로퍼티와 값으로 세팅되어 있을 뿐인데, 그냥 프로퍼티가 키라고 생각하면 되고 값은 밸류라고 생각하면 그냥 맵이잖아.
다 키밸류라고요. 그래서 그냥 VO를 만들지 말고 그냥 맵을 그냥 VO 개념처럼 쓰면 안 돼?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런 맵을 쓰는 사람도 스프링을 쓰면서 VO를 안 쓰고 맵을 쓰는 사람도 꽤 많아요. 한 20, 30% 되는 것 같아. 제가 보니까. 실제적으로 그래서 이 맵 개념을 차라리 아예 도입하자. 맵 개념을 도입해서 우리는 VO를 따로 만들지 말고 다 맵으로 만들어요. 근데 특히 목록을 가져오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목록. 그러면 맵에다가 얘를 한 번 더 감싸서 뭘 만들어야 돼요? 리스트를 만들어야 돼요. 리스트. 그래야 2차원 배열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맵과 리스트를 다 통칭해서 만든 게 바로 뭐냐면 이게 데이터셋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데이터셋 안에는 맵이 리스트 형태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보세요. 우리는 하나를 가져와도 데이터셋이고 여러 개를 가져와도 데이터셋이잖아요. 하나를 가져오면 레코드가 하나짜리 데이터셋으로 처리하고 여러 개면 레코드가 여러 개 있는 걸 가져오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한 거예요. 실제로 자바에 보면 리절트 셋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리절트 셋. 이게 데이터베이스를 가져올 때 쓰는 가장 기본적인 원시 객체 중에 하나예요. 요즘 거의 안 써요. 왜냐면 원시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쓸 때만 쓰는데 실제 예전에는 많이 썼거든요. 이 개념을 그대로 가져와서 구현하는 게 데이터셋이라는 개념이에요. 이것과 이것은 사실 조금 다른데 인터페이스가 좀 비슷해요. 그래서 얘네들 이런 개념을 가지고 데이터셋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VO, 개별 VO가 없어요. 개별 VO가 없이 다 뭐냐? 다 데이터셋이야. 하나를 가져도 데이터셋이고 10개를 가져도 데이터셋이고 다 데이터셋인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하나인지 10개인지 어떻게 아냐? 내부에 커서를 가지고 조정하는 거예요. 커서를 가지고. 저번에 얘기했죠. 그래서 커서를 가지고 얘기해서 지금 우리는 그래서 네이밍이 중요하다고 하는 게 유저라고 돼 있으면 어떻게 이해해? 레코드셋이 하나짜리인 데이터셋이구나.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정보는 유저와 유저 테이블에 있는 유저 정보구나. 라고 이해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이밍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유저스라고 하는 변수를 우리가 데이터셋으로 받았어. 그럼 어떤 거예요? 유저라는 테이블에서 몇 개를 뽑아왔구나. 그래서 걔네들의 정보구나 라고 이해를 하라는 거죠. 여기 데이터셋에는 레코드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있겠구나 라는 거예요. 그러면 유저수에 대한 정보를 뽑아올 때는 if문을 쓸까요? while문을 쓸까요? while문을 써야죠. 여러 개니까. 하나면 if문 하나면 된다고요. 커서를 한 칸만 올리면 돼. 근데 while을 써야 돼? 여러 커서를 계속 옮겨가면서 데이터를 가져와야 되니까. 이해를 하셨죠? 네.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데이터셋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DAO와 그 다음에 데이터셋으로 모든 걸 처리한다. 맑은 프레임워크에서는. 그래서 얘네들이 어떻게 내부적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냥 찍어보라는 거죠. m.p로 유저스를 찍어보라는 거예요. 칼럼들이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찍어보라는 거예요. 찍어보면 화면에 주르륵 잘 나와요. 그러면 어떤 칼럼들로 이루어졌구나. 이 데이터셋이 이루어졌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유저도 찍어보면 하나만 나오겠죠. 네. 그런 식으로 이렇게 처리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나중에 이제 그 프로그램 소스를 한번 잘 보세요. 잘 보시면 이 DAO라고 하는 개념들, 그리고 이 DAO라는 개념이 데이터를 액세스하기 위한 여러 가지 메소드들이 들어가 있어요. 데이터 오브젝트. find도 굉장히 여러 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insert, update, delete도 있고,
그냥 기본 쿼리를 쓸 수 있는 execute 쿼리라는 메소드도 있어요. 그 외에도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 오브젝트라고 하는 걸 제가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어요, 나름. 그래서 이 데이터 오브젝트 안에 굉장히 다양한 메소드들이 있다. 주로 뭐 하는 메소드들이다? 데이터 액세스 하는 데 필요한 메소드들. 그런 메소드들이 들어가 있고, 이 DAO, 그러니까 데이터셋, 이 데이터셋은 무슨 메소드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데이터 구조예요, 데이터 구조. 어떤 구조냐? 2차원 어레이 구조예요, 2차원 어레이. 그러니까 우리가 데이터셋 해서 가져온 데는 2차원 어레이 구조고, 여기에 있는 메소드들은 무슨 메소드다? 당연히 2차원 어레이를 그냥 손쉽게 꺼내올 수 있는 메소드들이겠죠. .s, 스트링, getString이에요. getString. .i, getInt예요. 그런데 그거 보세요. 그런데 얘는 여러 개 있는데 .s, .i 하면 도대체 어떤 레코드에 .s인지 .i인지 모르잖아요. 그건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 커서를 갖고 알 수 있다는. 근데 커서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나중에 이제 커서를 출력하는 기능도 있긴 하지만 출력한다고 여러분 잘 몰라요. 그냥 알아서 잘 돌려서 해야 돼요. 알아서 잘 돌려서. while로. 그래서 이렇게 한다. 처리한다. 그래서 이 우리 맑은 프레임워크에서는 이 데이터셋이라는 이 데이터 오브젝트라는 개념과 데이터셋이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요.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 데이터 오브젝트를 이용해요. DAO를 이용하죠. 데이터 액세스를. 처리된 결과는 다 데이터셋이야. 다른 건 아예 없어요. 맵도 없고 뭐도가 다 없어. 그냥 다 데이터셋이야. 그러면 또 데이터셋이 뭐에 이용하냐?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올 때만 쓰는 게 아니라 엑셀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와도 데이터셋이에요. 제이슨 파일을 읽어도 가져오는 건 다 데이터셋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읽으면 무조건 우리는 다 어디다 집어넣어요? 다 데이터셋에 집어넣어. 가능한 한.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어떤 데이터 구조체를 다 표준화한 거예요. 왜? 쉬우니까 그게. 더 이상 저희가 매뉴얼을 찾아다니면 이유가 없잖아요. 뭐 그냥 궁금하면 찍어보면 되고, 쓸 때도 그냥 엑셀에서 데이터 읽으면 당연히 데이터셋이겠지. 파일에서 데이터를 읽으면 당연히 데이터셋이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물론 데이터를 하나만 콕 집어서 가져올 경우도 있어요. getString, getInt, 제이슨에서 특정 데이터 하나만 콕 집어서 가져오는 경우도 있죠. 그렇지만 대부분 그렇게 가져오는 경우는 없어요. 오브젝트를 전체를 가져오든지 목록을 가져오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요. 오브젝트를 가져온다는 얘기는 뭐예요? 레코드 하나 가져오는 거하고 똑같아요. 걔도 데이터셋. 목록을 가져온다는 얘기는 뭐예요? 당연히 이런 2차원 어레이 데이터셋이겠죠. 네. 그래서 방법은 다른 건 전혀 없다. 그리고 우리가 템플릿에다가 데이터를 셋하는 경우 또 우리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렇죠? 데이터 셋 하는 경우랑 셋바 아니면 셋루프 둘 중 두 가지밖에 없다는. 셋바는 1대1로 매칭시키는 거고 셋루프는 목록을 매칭시키는 거다. 그래서 딱 그 두 가지, 그 핵심적인 개념 두 가지만을 가지고 우리는 맑은 프레임워크가 다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다. 셋바, 셋루프, 그 다음에 데이터셋 이런 개념들이 다 그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한번 이제 제가 소스 참고 소스라 보내드렸으니까 그 참고 소스도 100% 다 완벽한 건 아니에요. 그렇긴 하는데 실제 우리가 어플리케이션을 만들면서 사용했던 소스들, 실제 프로젝트 산출물이에요. 그러니까 보시고 여러분들이 쇼핑몰을 참조할 때도 쓰시고 이제는 예전처럼 그냥 데이터 오브젝트 딸랑 하나 가지고 그냥 단순 CRUD가 아니다라는 거죠. 굉장히 복잡하게 소스들, 다오들도 굉장히 많고 테이블 개수도 굉장히 많고 그 테이블들이 JSP 소스 하나에서 이쪽 테이블과 저쪽 테이블과 저쪽 테이블이 다 얽히고 설켜서 프로그램이 돌아간다라는 거. 네. 근데 쉬운 것은 딱 한 가지 있어요. 쉬운 건 뭐냐면
데이터를 등록하고 수정하고 삭제하는 것은 여러 테이블에 같이 하지는 않아요, 잘. 그렇잖아요. 등록하고 수정, 삭제하는 건 대부분 테이블 한두 개, 하나하나 두 개 정도예요. 대신에 보여줄 때는 막 조인해가지고 보여줘. 뭐 연관 상품 보여주고, 뭐 보여주고, 뭐 상세 보여주고, 뭐 코멘트 보여주고, 뭐. 그렇지만 등록이나 수정 삭제할 때는, 보세요. 그 쿠팡 같은 데서 쇼핑몰 상세 보기 안에 있는데, 거기 내가 코멘트를 추가하고 싶어. 그러면 코멘트만 추가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뭐 다른 게 막 연관돼서 들어가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어떤 액션이 일어나서 등록하고 수정하고 삭제하는 것은 대부분 한두 개, 하나하나 두 개 정도 아주 단순하다. 근데 보여주는 것은 복잡하다. 굉장히 다양하게 얽혀서 줘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소스를 한번 전체적으로 보시고, 다음에, 지금 짜고 있는 소스들을 계속 좀 업데이트를 한번 해보세요. 업데이트를 해보시고, 이제는 그쪽에 있는 테이블들을 좀 보면서 이제 테이블 설계도 좀 복잡하게 한번 들어가 볼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번에 우리가 최종적으로 만들고자 했던 게 개인 쇼핑몰을 다 만들기로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쇼핑몰 만들려면 이 테이블들을 만들고 이제 하나씩 프로그램을 짜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 전에 한번 지금 짜놨던, 거기에 보면 테이블도 있어요. 테이블 스키마도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 거 좀 참고해서 한번 나름 내가 어떻게 테이블을 만들지, 뭐 프로그램을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될지, 폴더는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될지, 이런 것들도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